분노한 하늘엔 빛빛 노을이 울렁거리고 그 아래로 거친 파장의 물결이 소용돌이친다. 사선으로 불안하게 가로지른 다리 난간 앞에서 공포에 질린 사내가 두 귀를 가로막고 처절하게 소리친다.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 19세기 말 그는 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채 떨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20세기) 마지막 가을에 찾아온 파리. 에펠탑은 여행자에게 새로운 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린다. 파리의 중심과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때마침 새로운 천년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은 조각전이 열리고 있었다. 예술의 도시답게 일상생활과 만나는 조각작품들은 여유를 잃고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활력을 준다. 풍요로운 물질과 첨단 과학으로 대변되는 현대 문명이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에도 인류에게 계속 봉사하리라는 기대 때문인지 조각작품에 비친 파리 시민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조각작품 가운데 낯익은 이름, 백남준의 작품도 전시돼 눈길을 끈다. 세계의 젊은 예술가들이 성공을 꿈꾸며 모여드는 몽마르트 언덕.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이들은 성공한 예술가가 되려는 소중한 꿈을 안고 이곳에 왔다. 이곳에 온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의 열정과 젊음이 파리의 중심에 위치한 이 언덕을 활기있게 만들고 있다. 마치 대리석의 조각처럼 앉아있는 남자의 퍼포먼스가 이채롭다. 몽마르트 언덕 중심부에 위치한 카페 쉼터. 1886년 문을 연 이래로 드가, 세잔, 르누아르, 모네 등 유명 화가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이곳은 고호의 작품 배경으로 더 유명해졌다. 19세기 말 유럽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이들처럼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도 새로운 예술 세계를 위해 파리로 온다. 뭉크가 유학 온 1889년은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였다. 현대적 감각의 에펠탑이 완공됐고 산업혁명으로 이룩한 세계 각국의 발명품들이 전시된 대규모 만국 박람회가 열려 사람들은 파리로 몰려들었다. 19세기 말 파리는 과학 문명이 가져다줄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했다. 한마디로 좋은 시대, 벨 에포크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세계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루브르 박물관. 오늘도 차원 높은 예술 세계를 체험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파리로 유학 온 뭉크는 그해 열렸던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전, 현대미술 10년 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런 작품들을 접하게 된다. 노르웨이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예술 세계에 눈을 뜬다. 파리에서 뭉크는 당시 초상 화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보수적인 화가 레옹 보나의 제자로 들어간다. 하지만 아카데믹하고 고전적인 그림 그리기만을 고집하는 레옹 보나는 새로운 형식의 그림을 추구하려던 뭉크에게 그리 탐탁치 않은 선생이었다. 화려한 도시 생활의 이면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한다. 모든 것이 상품으로 전락한 물질 만능의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소외와 고독은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19세기) 말 파리의 벨 에포크도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산업혁명 이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에 내몰리면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였다. 갑자기 밀려든 사람들의 물결로 아수라장이 된 거리에는 성병 환자와 알코올 중독자들로 넘쳐났다. 게다가 자본주의 착취의 추악성을 고발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인간이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니츠의 신에 대한 사형 선고는 기존의 가치 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진보와 희망 대신 허무와 악마주의를 노래하며 시대를 조롱했다. 그러나 혼돈은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의미하는 법. 예술가들 사이엔 일체의 전통과 단절된 새로운 미학을 이룩한다는 야심도 동시에 움텄다. 뭉크도 마침내 자신만의 새로운 그림 세계를 위해 보수적인 화가 레옹 보나와 결별하고 이곳 생클루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뭉크는 세기 말의 혼돈 속에서 봤던 인간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려야 할 그림 세계를 포착한다.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생클루 선언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예술관을 정립한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실내 풍경, 책을 읽는 사람이나 뜨개질을 하는 여자를 그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리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 호흡하고 감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내 그림 속에 서려 있는 신성함과 강력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겠다는 뭉크의 생클루 선언. 평생을 통해 관철된 그의 이 예술관은 곧이어 내놓은 칼 요한 거리의 전역에서 잘 드러난다. 난 모든 사람들의 얼굴 뒤에 감추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화스럽게 웃고 있는 얼굴 뒤에는 무덤으로 향하는 끝없이 고통스럽게 가고 있는 창백한 시체의 얼굴이 있었다. 냉전 시대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이 활짝 열린 모습으로 여행자를 맞는다. 20세기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비롯해 종전 후 분단 그리고 통일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제는 가족들의 단란한 나들이 코스가 된 베를린 장벽엔 새 질서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여기저기 적혀 있다. 베를린 시내에서 만난 시위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점 종업원들의 시위는 거리의 축제를 방불케 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즐기는 모습에서 냉전은 이제 20세기와 더불어 잊혀지고 있었다. 베를린에서는 20세기 미술을 회고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20세기의 미술들. 사진이 등장한 이후 미술가들은 사실 그대로를 표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의 재료와 크기를 선택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냈다. (20세기) 작품들 속에서 만나는 뭉크의 그림은 오히려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한 세기 전 뭉크의 그림이 베를린 건축가협회 원형홀에 처음 걸리던 날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 1892년 뭉크는 베를린 미술가협회의 초청으로 개인전을 연다. 전시회가 열리자 참석했던 독일 비평가들은 자신들을 우롱했다고 흥분했으며 일제히 뭉크의 그림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문과 비평지에 이런 기사가 실리면서 뭉크는 갑자기 유명해진다. 평론가들은 뭉크의 그림을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어린아이의 그림이라고 비웃었다.
난 너무 재미있었다. 그림이 사람들에게 이런 반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시 독일 미술계는 자연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물을 정확히 묘사해내는 것, 그것이 화가의 유일한 임무였다. 그러나 뭉크의 그림은 너무도 달랐다.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 팽창하기 시작한 자신의 육체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의 모습. 죽음의 이미지와 생략된 붓의 터치를 보수적 독일 미술계는 용납할 수 없었다. 폐쇄의 여부가 미술가 협회 표결에 붙여졌고 전시회는 7일 만에 막을 내린다. Es gab zu dieser Zeit in Deutschland die Skandinavienmode mit Strindberg, Ibsen und so weiter. Und man wusste nur Munch aus Skandinavien, ein Maler. Und als dann die Bilder kamen, waren alle entsetzt, empfanden das als Schmiererei, als ganz fürchterlich. Und diese Ausstellung wurde geschlossen. 당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통일제국을 이룩한 독일은 뒤늦게 산업혁명의 대열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통일 독일 제국의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으로 발빠른 산업화를 이룩해냈다. 산업화가 가져온 물질적 풍요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빈곤함을 가져왔다. 그래서 독일의 예술가들은 새로운 예술에 대해 늘 목말라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뭉크의 그림은 젊은 미술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1905년 일군의 화가들이 뭉크 전시회를 폐쇄했던 미술가 협회를 탈퇴하고 베를린 분리파를 선언한다. 후에 다리파라는 표현주의로 발전한 이들의 그림 곳곳에서 뭉크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Na, in den ersten Jahren war er einfach ein provozierender Maler. Er hat dann einen richtig sichtbaren Einfluss auf die Expressionisten ausgeübt. Gerade im Jahre 1906, als diese Bilder hier für die Kammerspiele des Deutschen Theaters gemalt wurden, gab es in Dresden eine Ausstellung mit 20 Bildern von Edvard Munch. Und ich denke, es war diese Ausstellung, die einen ganz starken und nachhaltigen Einfluss auf die deutschen Expressionisten hatte, auf die Maler der Brücke insbesondere, deren Bilder Sie im nächsten Raum sehen werden. 운테르 델린텐 거리, 보리수 나무 아래라는 뜻의 이 거리는 당시 예술가들의 거리였다. 베를린 전시회로 일약 유명해진 뭉크는 이 거리에 머물면서 독일 각지의 미술전에 초대되고 독일 미술계의 한 축을 이룬다. 또한 스트린드베리, 부즈비지옙스키 등 문학가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그림 세계를 넓혀나간다. 그림에서의 표현주의는 계속해서 문학, 건축 등 다른 장르로 뻗어나가게 된다. 뭉크의 고향 노르웨이. 노르웨이에 도착하자 북유럽의 비와 뭉크의 그림이 여행자를 만난다. 노르웨이 국회가 열리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든다. 국왕을 보기 위해서다.
입헌 군주국인 노르웨이는 국왕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국왕을 존경한다. 힘차게 행진하는 근위병의 모습에서 북유럽의 전통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다. Ja, eller de som sitter i vakten der ute, kan vel ringe til deg, tenker jeg.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하나님의 광장이라는 뜻의 오슬로는 1924년까지 왕의 이름을 딴 크리스티아니아로 불렸다가 1925년에 제 이름을 찾았다. 항구 도시인 오슬로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때문에 유람선이 많이 찾아드는 곳이다. 오슬로 중앙에 위치한 비글란드 공원. 조각가 구스타프 비글란드의 작품을 모아놓은 야외 공원이다. 이곳에는 200개가 넘는 작품과 인물 석상이 장관을 이룬다. 조각가 비글란드는 동시대를 살았던 뭉크와 함께 노르웨이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힌다. 노르웨이가 낳은 절규의 화가 뭉크. 그를 기억하기 위한 뭉크 미술관은 뭉크 탄생 100주년이 되던 1963년에 문을 열었다. 뭉크는 죽으면서 그의 모든 작품을 오슬로시에 기증했고 이곳에는 1000여 점이 넘는 뭉크의 작품이 소장돼 있다. 그 중에서 관람객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끄는 작품은 역시 절규다. The main reason why Scream is so famous, I believe, is that it, so to say, incorporates anxiety as such. Anxiety as part of the way we, human beings, in the modern world, conceive reality. That everything is not fixed, everything is not clear, but on the bottom of everything there is some sort of anxiety. Where is this civilization going, so to say? And Munch's work was the first abstract work to, so to say, to incorporate that feeling. 아케르후스 성. 1299년에 세워진 이 성은 견고해서 천혜의 요새로 이름이 높았지만 지금은 오슬로 시민들의 산책 공원으로도 인기가 높다. 뭉크도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산책하곤 했다. 노르웨이 북쪽 류텐 지방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뭉크는 곧 오슬로로 이사 온다. 군의관이었던 뭉크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어머니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여성이었다. 병약한 뭉크를 유난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뭉크가 6살 되던 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누이 소피에도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 어린 나이에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뭉크는 자연스럽게 그의 그림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표현하게 된다. 내 요람을 지켜준 것은 병마와 장난이란 검은 천사였다. 나는 엄마 없는 병약한 아이로 끊임없이 지옥의 문책에 시달리는 느낌을 벗어날 수 없었다. 나의 예술에 있어서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어린아이에게 산파와 같은 것이었다.
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베개와 병상과 이불의 나날이었다. 오슬로 국립미술공예학교. 1818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뭉크가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녔던 학교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공업학교를 다니던 뭉크는 스스로 화가가 될 결심을 굳히고 뒤늦게 미술학교에 입학한다. 복도에는 프랑스에서 뭉크가 사용했던 판화용 프레스가 기증돼 있다. 뭉크는 판화가 주는 단순화된 선의 강렬함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많은 판화 작품을 남겼다. 올해로 예술가의 집에서는 102번째 가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 역사만큼이나 권위를 자랑하는 가을 전시회는 신인 화가들의 등용문이다. 미술학교에 다니던 뭉크도 이 전시회를 통해 화가로 데뷔한다. 누이 소피에의 죽음을 그렸던 병든 아이가 공식적으로 전시된 첫 작품이다. 그랜드 호텔 카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곳은 뭉크의 미술학도 시절에 일어난 보헤미안 운동의 중심지였다. 19세기 말 기독교적 관습의 반기를 들고 자유연애와 여성해방을 주장했던 이 운동의 리더는 한스 에거르였다. 한스 에거르와 깊이 교류했던 뭉크는 기독교적 엄격주의자인 아버지에 대한 반감으로 보헤미안 운동에 더욱 빠져든다. 노르웨이 보헤미안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 헨릭 입센. 인형의 집의 극작가 입센은 이 카페를 즐겨 찾았는데 아직도 그를 위한 자리가 보존돼 있다. 19세기 말 발표된 입센의 인형의 집은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편의 소유물이라고 여겼던 아내가 자신의 삶을 찾아서 가출한다는 내용은 당시 진행됐던 여성해방운동에 불을 붙였다.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들은 남녀 평등을 요구했고 남성의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여성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됐지만 19세기 말 보헤미안 운동의 결과물이다. 보헤미안 운동의 영향으로 뭉크도 몇 번의 자유연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뭉크에게 사랑은 또 다른 고통, 질투로 되돌아왔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느꼈던 뭉크는 그의 연인 튤라 라르슨의 결혼 요구를 회피한다. 뭉크에게 여성은 더 이상 성녀가 아니었다.
여성은 악녀이자 동시에 그림 작업의 방해물이었다. 뭉크는 평생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 오슬로에서 남부 해안을 따라 2시간을 더 가면 만날 수 있는 오스고르 스트란드. 뭉크는 유럽 여러 나라를 떠돌며 살았지만 해마다 여름을 이곳에서 보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인적이 드문 이곳을 뭉크는 좋아했다. Welcome to the summer house of Edvard Munch. Please come in. 뭉크는 이곳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한다. 그의 위안이 돼준 것은 술과 그림, 그리고 바다였다. He used to sit at the table out there and looking at the view over the sea, getting his inspiration to his paintings. Ihr seid die allerschönste, weit und breit, 오스고르 스트란드의 조용한 바닷가. als sie bei der 뭉크는 여기에서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 Herrlichkeit, wie Thermos größter Brunnen, 그리고 화려한 도시 생활에서 느낀 소외와 고독을 그려낸다. ist dein eigen. Der Dom von Siena muss sich vor dir neigen. Ach, du bist so an Reiz und Anmut reich.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자 더욱 철저히 혼자가 된 뭉크. 그는 평생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생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절규라는 그림으로 담아낸다. 태양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약간 우울한 기분이었다. 돌연 하늘이 비처럼 붉게 물들었다. 난 멈추어 서서 난간에 매달렸다.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검은 피오르드와 이 도시를 덮은 하늘은 마치 피 같았고 불에 날름거림은 혀와 같았다. 난 거기에 멈추어 서서 홀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자연을 관통하는 커다란 절규가 끊임없이 계속됐다. Das Blut wird zwischen uns fließen und uns vereinen. Meine Unschuld ist dein, meine Unschuld. 생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뭉크. 유럽을 떠돌며 오랜 방황과 정신병으로 고통받다가 1908년 노르웨이로 돌아온다. 여름의 휴양지며 항구 도시인 크라게르. 뭉크가 노르웨이로 돌아오는 길에 들렀던 이곳은 뭉크를 5년 동안 머물게 한다. 이곳의 아름다운 경관과 마을 사람들의 순수함이 병마에 시달린 뭉크의 마음을 이끌었다.
som lager Det er Kragerø kommune. Ja. Ja, men egentlig så burde du ha vært oppe og heia der og Fint. kikket. Ja. Let me show you. This is Edvard Munch's house in Kragerø. Unfortunately, this house is burned down, but it will at least show you the house where he lived for about 5 years in Kragerø. He had a good time here. He was not sick. He painted mostly joyful paintings. 화재로 불탄 뭉크 화실이 있던 자리엔 뭉크 카페가 들어섰다. 이곳에서 뭉크는 계속 그림을 그린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 작업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What you see now is Edvard Munch's painting called The Sun, and out there this is the view that Edvard Munch painted, and especially then in January or in wintertime the sun rises from this area out there and gives this beautiful view where the sun is in the painting. 자신의 그림 속에서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자 했던 뭉크는 여기서 태양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삶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편의 이야기처럼 그려낸다. 뭉크는 오슬로 근교 에켈리의 화실에서 말년을 보낸다. 지금은 다른 화가의 화실로 쓰이는 이곳에는 뭉크가 직접 설계한 천창이 남아있다. (1944년 1월) 그는 여기서 눈을 감는다. 그는 평생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지만 그의 죽음은 평화로웠다. 난 태어났을 때부터 벌써 한 번 죽었다.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본래적인 탄생을 난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부패한 나의 몸뚱이에서 꽃들이 자라나고 나는 그 꽃들 속에 존재하겠지. 나의 죽음은 삶의 시작이며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될 것이다. 죽음과 병마로 얼룩진 어린 시절. 19세기 말의 공포와 생의 불안을 자신의 그림 속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에드바르드 뭉크. 그림을 통해 자신의 운명과 대결했고 그 기나긴 싸움에서 살아남았던 그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내면에 또 다른 뭉크가 살아있기 때문이다.